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못하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조직에서 그렇게 움직여서 시스템적으로 결정해 준다. 그러면 위험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늘 재치 있는 멘트와 열정이 가득한 강의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국민대학교 최정욱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모시고 최근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생산관리 측면에서 위기관리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님의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상반기 교수님도 언택트 시대에 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셨을 텐데. 네네. 그 중간중간 조금씩 그 사이버 강의는 해봤어도 이렇게 통째로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이버 강의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물론 이제 사이버의 장점인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또 심지어 저희 학교 같은 데는 이제 중국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점들이 있고, 이렇게도 사실 되는구나. 이게 참 될까 그랬는데 참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직접 만나서 강의하는 것들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한쪽 방향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강의도 필요할 때는 되는구나. 그래서 대면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렇게 블렌딩으로 가는 것이 아마 전반적인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기존의 생산관리 혁신이 네. 기존의 혁신이랑 어느 정도 달랐는지에 대해서 교수님께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이 발생하면 서플라이 체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수요와 공급인데, 예를 들자면 지진이 크게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어디에 테러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어디서 엄청난 폭우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공급 측면의 문제는 발생한 걸 봤어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 갈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이 양쪽에서 동시에 충격을 받아본 경험은 아마 요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커플링이란 말을 책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만, 한국말로는 번역을 동조화, 동질화 정도로 번역을 하는데요. 세계가 하나가 돼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이 이제 커플링이라는 말로 쓰는데, 말 그대로 팬데믹, 실제로 전 세계가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어떤 경험이 됐기 때문에 진실로 이것은 진짜 커플링의 시대가 온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어떤 이벤트들이 생겨나면 이거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교통의 발달, 통신의 발달이나 이동의 발달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가 좀 쉬워진 일이 아닌가. 특히 이런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의 가장 큰 이제 화두는요, 그동안 이제 그 서구 기업들이 주로 제조를 하면서 자기네 국가보다는 이 제조 원가가 싼 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로우 코스트 컨트리라고 하는데요. 제조 원가가 싼 나라에게 물건을 만들게 하거나 또 공급자를 거기서 빼거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거를 이 해안을 넘어간다 그래서 오프쇼어링이라는 말로 하면서, 한마디로 모든 경영자들의 기본적인 철학은 로우 코스트 컨트리란 말이 싸게 만들자에 집중해 있었는데, 요번에 이런 일을 당하니까 상당히 많은 경영자들이 이게 싼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물건을 못 받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요새 그 레질리언스라고 탄력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싸게 지으면 건물은 좋지만 외부에 충격이 오면 무너질 수 있는데, 이 탄탄하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으면 지을 때는 비싸지만 웬만한 충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좀 돈이 들더라도 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위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 내진 설계가 되는 서플라이 체인 쪽으로 바뀌어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싸다는 경쟁력을 포기할 수도 없고, 싼 것만 추구하다가 이번같이 이런 사태를 벌어지면 공장이 문을 닫고 물건이 못 나오니까 더 큰 비용을 지출하고, 어떻게 좀 싸게 내진 설계를 해볼까 하는 그런 두 가지 고민을 경영자들의 머리 색깔이 옛날보다 더 많이 하얘질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그럼 앞으로 글로벌 공급자와 권역별 공급자를 같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위험을 분산시키자. 쉽게 말하면 공급자를 쓰더라도 한 업체를 쓰지 말고 여러 업체를 써서 위험을 분산시켜서 공급자를 좀 다변화시키면 좋겠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의 큰 흐름은 요번에 중국에서 너무나 많은 그 피해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으니 중국에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안 생기라는 법이 없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산사댐 또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글로벌 기업 사람들이 야, 중국은 좀 위험해, 가능하면 중국에서 떠나 라고 해서 탈중국의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애플 같은 회사도 폭스콘에게 전체 물량 중에 앞으로 한 25%는 중국서 만들지 말고 베트남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중국을 떠나자는 움직임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지구상에서 중국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라고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세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의 가장 현재는 각광을 받고 있는 베트남,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그 동남아 국가들로 가는 것이 하나의 일단 후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오프쇼어링이라고 바다를 떠나갔다는데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그냥 국내로 귀환하지 RE를 붙여서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두 번째 그런 게 있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아직도 미국의 노동력이 좀 비싸거나 그러면 차라리 미국의 근처에서 만들자. 미국 국경을 맞닿고 있는 멕시코의 바로 옆에서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위해서 만들자. 그거는 이제 NEAR, 니어쇼어링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하는 그 동남아시아로 가는 거. 두 번째로는 미국 국내로 귀환하는 거, 리쇼어링.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쪽으로 가는 니어쇼어링 세 개가 있는데 1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번, 3번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안에 옛날에 로우코스트 컨트리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양질의 노동력이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막상 리쇼어링을 결정한 기업들도 미국에 들어왔을 때 미국의 노동력이 그만큼 못 받쳐주고 또 값도 비싸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갖고 멕시코로 간 기업들은 또 멕시코의 노동력이 그 로우코스트 컨트리보다는 약간의 그 어떤 열정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해서 사실 리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에 대안이 돼 있지만 성공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데는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의 큰 흐름은 중국을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중국을 벗어나면 중국 사람들이 저 기업은 우리나라를 떠나네. 저 기업 물건 사지 마.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어야 중국 내수에 대한 어떤 밑받침이 되는데 탈중국을 해버리면 중국 내수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중국이 불안하고 싫지만 그냥 중국 안에 있자. 그럼 안에서 리로케이션, 쉽게 말하면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볼까? 라든지 그 지역이 있더라도 옛날보다 훨씬 더 통제나 감시를 좀 더 강화해서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사전에 잘 대응할 수 있다면 지금같이 그냥 갑자기 당하진 않을 것이다. 이래서 중국 안에서 옛날보다 훨씬 더 선진화된 관리 방법을 가지고 중국 안에 있는 공급자들이나 공장을 관리하자. 이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어떤 게 과연 전반적인 대세가 될까요? 어느 쪽으로 간다. 제가 제대로 딱 맞출 수 있다면 교수를 안 하죠. 그쪽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 텐데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예측 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교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코로나로 앞당겨진 디지털화 때문에 네. 사실 생산이 무인화가 계속되고 자동화가 확대되는 걸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생산 구조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근로자 규모가 축소가 예상이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또 야기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어떻게 좀 최소화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교수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역사에서는 그런 갈등들은 늘 있어 왔어요. 네. 사실 지금 우리 제조 공장들을 보면 상당히 이미 자동화가 많이 돼 있고요. 과연 그럼 100% 자동화나 이런 게 되면서 작업자들이 과연 그 기계가 대체되면서 이 직업을 잃어버릴 것인가? 거긴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몇 년 전에 그 신발 만드는 아디다스가 그 독일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서 사람들 없이 신발을 만든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 그 문을 닫았거든요. 현재까지 우리가 굉장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동화가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기술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좀 아직 많이 못해요. 그 닫은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신발을 만들어낼 수 없다예요. 우리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지금 말씀하지만 금방 자율자동차가 나올 것 같은데 자율자동차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자율자동차가 가능하지만 100%의 자율자동차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자신할 수 없다. 갑자기 비가 오는 거, 갑자기 바람이 불 땐 앞에서 어떤 무슨 뭐가 날라오는 거, 이거를 기계가 학습하지 않으면 뭔지를 모르는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수천억 가지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상황을 기계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기계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건 좀 어렵고요. 그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인간이 얼마나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공부해서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 직장에 돌아와서 하는 제일 먼저의 어떤 그 불만이 내가 아주 굉장히 고급 인력인데 내가 왜 들어와서 복사만 하냐, 엑셀 차트만 만들려고 회사를 들어왔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실제로 기계가 많이 하고, 그럼 이제 인간은 뭘 하냐?
인간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공급자들 중에 어느 공급자가 위험한지 이건 몰랐는데요. 실제로 데이터가 모여지다 보니까 A 공급자가 위험해질 수 있네. 이걸 알아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취향이 어떻지? 이거를 막연했다가 그 데이터가 모여지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성향이 그러네.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영역들, 새로운 영역들을 찾으면 그런 새로운 영역들이 훨씬 더 기업의 경쟁력 가치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 그래서 우리가 잡을 잃어버린다는 것보다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고민하면 기계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던 새로운 더 심화되고 더 깊이 있는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작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결국 우리한테 어떤 임팩트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미리 사전에 대체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현상에서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게 최적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주면 어느 국가에서 만드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그 국가에서 만들기 위한 그 요소가 1000개가 되기 때문에 1000개를 계산해낼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해서 계산이 다 되면 어느 지역이 좋구나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 더 많은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뭐 이런 쪽에서 보시면 그렇게 기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보면은 어떤 위험이 다가온다. 물론 앞으로 이제 미래의 위험이죠. 지금 당장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대부분 경영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보수적이에요. 만약에 어떤 자재를 사야 되는데 우리 서플라이 체인에서 자재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자재를 100억 원어치 정도 사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경영진의 판단이 확실히 올라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미래를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안 사요. 왜 안 사냐면 미래를 모르는데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 자재값이 떨어지면 미리 산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세월이 지나면 자재가 올라가면 그때 가서 또 굉장히 막 부산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몇몇 기업들을 가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부담을 지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을 평가하는데 100점 만점인데 80점이 넘으면 무조건 사자. 자재를 사자. 근데 그게 자재값이 떨어져도 괜찮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못하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누구나 그것을 80점이 넘으면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서 조직에서 그렇게 움직여서 시스템적으로 결정해 준다. 그러면 위험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업들하고 일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에 대한 수백 개의 솔루션들이 나와 있어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서플라이 체인을 좀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어디서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나한테 어떻게 오는지를 만들어내는 솔루션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솔루션이라는 거의 기반은 고객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솔루션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고객들의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